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넷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재 노동자의 보다 원활한 일터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산재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스스로 사업장에 찾아가 직접 사업주와 상담을 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주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복귀 계획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직장 복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작업 능력과 직장 복귀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직업복귀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대체인력금,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직장 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작업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재 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 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등 작업 능력 강화 훈련도 지원합니다. 공단은 전문성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직장 복귀 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또 전문성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직영병원 8개소에서 민간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동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 기간 시용 형태의 수습사원으로 일한 뒤 채용됐다면 이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넣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1999년 12월 1일에 입사해 한 달간 수습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8월 정규직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31일에 퇴직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보수 규정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이후 입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A씨가 2000년 1월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A씨는 1999년 12월에 입사했으니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수습기간의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 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며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속기간 중 근로 제공 형태가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바뀌더라도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이 법리가 시용기간 이후 본근로계약 체결의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일보다 건강과 행복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전 세계 직장인에 대한 설문조사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이용 패턴에서 포착된 특징 등을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가 담긴 2022 업무 동향 지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1개국에서 직장인 3만 10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53%는 팬데믹 전과 비교해 일보다 건강과 행복을 더 우선시하게 됐다고 답했고 47%는 가족과 개인적 삶을 더 중시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부사장 제러드 스포타로는 재택근무가 몇 달이었다면 작은 일탈이었겠지만 2년 가까운 재택근무를 집단 체험하면서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장점과 혜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에 재택근무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직장인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38%가 언제 그리고 왜 사무실에 가야 하는지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스포타로 부사장은 재택근무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경영진은
사무실의 역할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팬데믹 후 직장인의 일하는 시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만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에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에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다시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16만 6천 명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고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경제동향 2022년 3월호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1월 산업활동 동향 주요 지표입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비 0.2%, 전년 동월비 4.3%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비 0.3%, 전년 동월비 4.8% 감소하여 전산업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감소했으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동향지수는 2월보다 1.3포인트 떨어진 103.1로 소비자 심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한 91로 기업 심리 실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월은 1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93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월 고용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3만 7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3.4%로 나타났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근원 물가는 3.2% 상승했습니다. 2월 중 코스피 지수는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달러 환율은 유럽중앙은행의 매파적 통화 정책 회의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낙폭 축소했습니다. 2월 중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및 주요국 통화 정책 경계감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환이 개시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제적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점검 및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속한 추가 경정 집행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 대응과 경기 회복 뒷받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유족급여 지급 승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8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소치입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 역시 지난해 0.43으로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828명 중 건설업이 417명, 제조업 184명, 그 밖의 업종이 227명입니다. 특히 그 밖의 업종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 노동자 중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352명, 5인 미만 사업장이 318명,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0명, 300인 이상 사업장이 48명이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고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며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관리해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 사망자가 올해 700여 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다양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으나 경영 책임자와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조문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면서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의 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경영 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